깊은 산속 사찰에 있는 여성 스님에게 찾아온 조폭들이 그녀에게 스님이 왜 이렇게 예쁘냐며 성희롱을 하게 되고 특전사 707 특수임무 출신인 비구니가 양아치들을 처단하고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공주 영엄하기로 이름난 계룡산의 서쪽 자락에 천년고찰 갑사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적광전의 웅장함과 철당 간의 기계는 세월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냈고 경내를 감싸고 도는 오리숲의 청량한 공기는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이곳은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들과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하는 중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였다. 이 고요한 산사에서 해명 스님은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와 같았다. 갓 30을 넘긴 듯한 청초한 얼굴에는 세속의 때가 묻어있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눈빛은 계룡산의 밤하늘처럼 깊고 아득했다. 잿빛 승복 아래 가려진 몸은 호리호리했지만 새벽 예불을 위해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 걸음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공양간의 커다란 무쇠솥을 닦는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다. 특히 그녀가 아름드리 장작을 팰 때면 도끼를 쥔 가녀린 팔에서 어찌 저런 힘이 나올까 싶어 다른 스님들은 혀를 내두르곤 했다. 그저 속세에서 고된 삶을 살다 온 인연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해명 스님의 속명은 채수아. 그러나 그 이름은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군번줄을 끊어내던 그날 차디찬 강물에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과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최정예 요원들 중에서도 괴물들만 모인다는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 부대의 전설적인 여성 대원이었다. 코드네임 에코. 그녀는 소리 없이 침투하여 흔적 없이 임무를 완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공포와 연민을 거세당한 채 그녀는 오직 국가를 위한 살아있는 검으로 단련되었다. 대테러, 요인 암살, 적지 정찰 및 교란. 그녀는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를 접목한 특전 무술의 달인이었고 2km 밖의 동전도 꿰뚫는 저격수였으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최고의 전술가였다. 그녀의 손은 조국을 위협하는 적들의 피로 수없이 젖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상 고요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애국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다. 하지만 중동의 어느 사막 국가에서 수행된 비밀 구출 작전이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인질로 잡힌 외교관을 구출하던 중 테러리스트가 어린아이를 방패 삼아 저항했다. 아이를 무시하고 쏴라.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사령부의 냉혹한 명령. 찰나의 망설임. 그녀의 망설임이 동료의 목숨을 앗아갔고 결국 그녀가 쏜 총알은 테러리스트와 함께 아이의 작은 심장마저 꿰뚫고 말았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날 죽었다. 피 묻은 군복을 벗은 그녀는 속죄의 길을 찾아 전국을 떠돌다 인연이 닿아 이곳 갑사에 머물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얼룩진 과거를 씻어내고자 했다. 독경 소리에 묻어 아이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지우려 했고 무건 수행으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했던 작전 보고들을 밀어냈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전투 본능은 지독한 문신과 같아서 고요한 산사의 평화 속에서도 그녀의 감각은 늘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바람에 섞여 들어온 낯선 채취, 숲속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미세한 소리, 관광객들의 시선에 섞인 불순한 의도 하나하나가 그녀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각인된 저주와도 같은 감각이었다. 그날 오후도 해명 스님은 대적광전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규칙적인 빗질 소리만이 풍경 소리와 어우러져 나른한 오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사의 정적을 무례하게 찢으며 요란한 배기음을 내는 검은색 외제 세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주문 안으로 난폭하게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몸에서 풍기는 천박함과 위압감은 감출 수 없었다. 대전을 기반으로 유흥가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조폭 유성파였다. 그들의 두목은 황태식이었다. 황태식과 그 일당은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자금줄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유서 깊은 사찰 갑사였다. 주말마다 몰려드는 관광객과 불자들의 시주 돈, 그리고 사찰이 소유한 막대한 부동산을 노린 것이다. 이야, 절간 한번 끝내주게 자리 잡았네. 계룡산 전기가 그냥 쏟아지는구만. 돈 벌 기운도 팍팍 솟겠어. 황태식이 경내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의 부하들이 주지 스님을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던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묵묵히 비지를 하는 해명 스님을 발견했다. 잿빛 승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단아한 선과 고요한 분위기는 욕망에 굶주린 사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어이, 황 회장님. 저기 좀 보시오. 저 스님 물건인데? 한 조폭이 음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황태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해명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잠시 빗자루 좀 놓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해명 스님은 비지를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무심하고 텅 빈 듯한 눈빛에 황태식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 이봐, 귀 먹었어? 우리가 말씀하시잖아. 다른 조폭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제야 해명 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고요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을 모신 청정도량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계룡산의 새벽 공기처럼 맑고 차가웠다. 하지만 조폭들의 귀에는 그저 간지러운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황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이야, 가까이서 보니 더 죽이네. 스님 얼굴이 보살이야. 근데 몸매는 천녀 같은데? 땡중년이 무슨 젖가슴이 저리도 곱냐?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회개하러 왔으면 살이나 쪽 빠져야지 저렇게 탱탱해서야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 혹시 사회에서 몸 팔다 회개하러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전문인데 딱 보면 알지. 조폭들의 저급한 농담과 성희롱이 부처의 도량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해명 스님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직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만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서리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용무가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수행에 방해됩니다. 그 단호한 무시에 황태식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게 진짜 사람 무시하네. 야, 너 이리 와봐. 밤마다 목탁만 두드리니 외롭지 않아? 오빠들이랑 오랜만에 재밌는 거 하고 놀아줄게. 응? 황태식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해명 스님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황태식의 손목을 잡으려던 팔이 역으로 꺾였다. 우두둑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황태식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크악! 동시에 그녀의 발이 옆에 있던 다른 조폭의 오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급소를 가격당한 조폭은 억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뒤에 있던 조폭이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지만 해명 스님은 그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을 뿐이다. 제 힘을 이기지 못한 조폭은 앞으로 쏠렸고 해명 스님은 넘어지는 그의 목덜미를 손날로 가볍게 내리쳤다. 조폭은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해명 스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빗자루를 쥐고 흩어진 나뭇잎을 쓸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동료들을 본 나머지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가녀린 여승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더 머무르실 겁니까? 해명 스님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조폭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다. 팔이 부러진 황태식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해명 스님을 향해 증오와 경악이 뒤섞인 눈빛을 쏘아붙였다. 두고 봐, 이 쌍년 절대로 그냥 안 둬. 차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갑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달랐다. 해명 스님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억눌러왔던 전투 본능이 피와 화약 냄새에 대한 갈증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계룡산의 장엄한 능선 위로 중동의 사막에서 피어오르던 포연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조폭들이 사라진 경내에는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먼지만이 어지럽게 남았다. 해명 스님, 아니 채수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마지막 남은 낙엽까지 정갈하게 쓸어 담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억지로 잠재워 두었던 과거라는 이름의 맹수가 포효하며 깨어난 것이다. 그녀는 무건 수행을 핑계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신의 작은 요사체로 향했다. 낡은 목재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단단하게 세웠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쁜 숨이 터져나왔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방금 전 황태식의 팔 관절을 꺾을 때의 감각, 조폭의 경동맥을 손날로 가격할 때의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불경을 외고 참선을 하며 애써 잊으려 했던 오직 파괴와 살상을 위해 단련된 몸의 기억이었다. 눈을 감자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얼룩진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707특임단 100호 부대의 정식 대원이 되던 날. 그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심장은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적진의 침투의 정보를 빼내고 테러리스트들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그녀의 손은 수많은 적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단 한 번도 망설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제거해야 할 타겟이었고 자신은 국가의 도구였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전부였고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환영 속에서 그녀는 다시 마지막 작전의 현장,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으로 돌아갔다. 작전명 데저트 스톰. 반군에게 납치된 외교관 구출 작전. 그녀와 그녀의 팀은 완벽하게 아지트로 침투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테러리스트의 두목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인간 방패로 삼은 것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아이의 목을 따버릴 것이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저 아이는 타겟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었다. 에코. 망설이지 마. 스아. 이어폰 너머로 팀장의 절규가 들려왔다. 옆에서는 동료가 테러리스트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있었다. 진퇴양난의 상황. 그녀는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정확히 테러리스트의 미간을 꿰뚫었지만 쓰러지는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아이의 가슴을 깊게 베고 말았다. 작전은 성공했고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밤마다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아이의 눈빛과 마주해야 했다. 국가가 주는 훈장은 그녀의 죄책감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군의 추적과 동료들의 만류를 피해 숨어들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바로 이 깊은 산사 갑사였다. 해명 스님 계십니까? 그때 문 밖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절의 주지인 원묵 스님이었다. 수아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네, 주지 스님. 문을 열자 산처럼 푸근한 인상의 원묵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지혜로운 눈빛이었다. 경내에서 소란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원묵 스님은 경내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다른 행자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거친 사내들을 단숨에 제압한 여승. 다른 이들은 놀라워하며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했지만 원묵은 처음 그녀가 절에 왔을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위험한 기운,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살기를. 원묵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금강경에 이르길 일체유의법 염홍환포영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이지요. 스님의 눈에 보인 그자들의 악행도 그들을 향한 스님의 분노도 어쩌면 한바탕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원묵의 말은 수아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스님은 몸을 다스리는 법은 아는 듯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아직 서툰 듯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는 수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오늘 밤은 대적광전에 들어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며 스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님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번뇌를 보고 계실 겁니다. 총성과 목탁 소리가 어찌 다르다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소리인 것을. 원묵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수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꾸짖는 대신 번뇌를 들여다보라는 노스님의 말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독한 업보를 여기서 끊어내야 한다고.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과거에 쓰러져간 적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또 한 번 절할 때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참회했다. 마지막 절을 올리며 그녀는 이 산사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품었다. 그러나 그녀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각, 대전의 한 비밀스러운 룸살롱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대전 유성구의 번화가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에 자리한 황제 룸살롱. 이곳은 유성파의 두목 황태식의 아지트이자 소굴이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최고급 양주를 들이켜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치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갑사에서 당한 굴욕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시발 계집 하나한테, 그것도 중년한테 사내 새끼들이 단체로 처발려? 이게 말이 되냐고. 황태식이 술잔을 벽에 던지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그녀는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손 쓰는 게 무슨 귀신의 신 것 같았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변명하듯 말했다. 귀신? 웃기지 마.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고 부처가 어딨어. 전부 다 사기꾼 놈들이야. 황태식은 소리쳤지만 그 자신도 그 여승의 몸놀림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힘으로 꺾은 것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린 지독하게 효율적이고 잔인한 기술이었다. 마치 기계를 상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년 뒷조사해. 이름, 나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싹 다 알아내. 저 절에 들어오기 전에 뭘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면 피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받은 이 고통, 이 수치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년이 아끼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릴 거라고. 황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지시에 유성파의 정보망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저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다. 경찰, 시청 공무원까지 돈으로 매수해둔 제법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이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본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실에서 강태현 소령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십수년간 특임단에 몸담아 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그의 화면에는 수많은 군사 정보와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줄의 보고서에 멈췄다. 국정원 대테러센터에서 공유된 첩보였다. 첩보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 신원 미상 여성과 지역 폭력 조직 간 충돌 발생. 여성 비구니로 추정. 다수의 조직원에게 중상의 입힘. 사용된 제압 기술, 일반인 수준 아님. 특전 무술, 특히 707 특임단에서 사용하는 근접 전투 기술과 유사점 다수 발견됨. 강태현의 미간이 좁혀졌다. 갑사, 비구니, 특전 무술. 각각은 별것 아닌 정보였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의가사 제대, 불명예 전역, 행방불명 여군. 수많은 자료를 뒤지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몇 해 전 중동작전 이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다 돌연 자취를 감춘 채수와 상사. 코드네임 에코. 당시 군은 그녀의 행방을 쫓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연기처럼 사라졌었다. 강태현은 그녀와 함께 그 지옥 같은 작전을 수행했던 팀장이었고 그녀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전우였다. 설마 살아있었던 건가, 최 상사. 강태현의 심장이 무겁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 여승이 최수아가 맞다면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국가가 키워낸 최고의 인간 병기였다. 그런 그녀의 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우로서 그녀를 이대로 잊고 싶지 않았다. 그는 즉시 믿을 만한 부하 몇 명을 불렀다. 지금부터 비공식 임무다. 충남 공주갑사. 그곳에 있는 해명이라는 비구니를 찾아.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말고 멀리서 감시하며 사진만 찍어서 보고해.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접촉하지 마. 국가 최고의 특수부대가 한 사람의 여인을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작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 황태식에게도 보고가 올라왔다. 형님 이상합니다. 그 해명이라는 스님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 유령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기록을 파보니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부하가 내민 서류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황태식의 눈이 커졌다. 특전사? 이 씨발 우리가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잖아.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공포는 이내 비뚤어진 호승심으로 변했다. 그래 어쩐지 보통 년이 아니더라. 특전사 출신이라 이거지 그래서 더 재밌어지겠는데? 황태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뺏기 위해 저를 괴롭힐 생각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특전사 출신 여승 해명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개의 그림자가 계룡산의 깊은 산사 갑사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조폭과 그녀를 구원하려는 옛 전우. 그들의 추격이 좁혀올수록 해명스님 채수아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대적 광전에서 108배를 마치고 나오며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차고 서늘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알고 있었다. 등 뒤 어딘가에서부터 조여오는 차가운 시선들을. 잠자던 백호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갑사의 평화는 이제 끝났다. 계룡산 갑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그물코가 서서히 그러나 집요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물의 중심에는 해명스님 채수아가 있었다. 그리고 성격도 목적도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냥꾼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숨통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첫 번째 추적 탐욕과 정복욕 황태식. 황태식의 세계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정글이었다. 갑사에서 겪은 굴욕은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만 상대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의 패배감을 기이한 흥분과 정복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사냥꾼이 맹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원초적인 투쟁심에 사로잡혔다. 특전사? 시발 어쩐지 손맛이 다르더라. 아지트에서 그는 부러진 팔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공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어떻게 저 괴물 같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비뚤어진 호기심이었다. 회장님, 저 그냥 똥 밟았다 치고 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대는 국가에서 키운 괴물입니다. 겁에 질린 부하의 조언에 황태식은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닥쳐 이 새끼야.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야? 그런 대단한 년을 내 발 아래 꿀린다고 생각해봐. 대전 바닥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녀는 그냥 중이 아니야. 상징이라고.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무작정 쳐들어가서 깽판을 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상대는 프로다. 그렇다면 프로답게 다뤄줘야 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그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날 이후 갑사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황태식이 보낸 부하들이 등산객이나 불자로 위장한 채 사찰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대신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사찰의 평화를 좀먹어 들어갔다. 경내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고 고성방가를 하며 다른 신도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공양간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없다며 뒤엎기도 했고 어린 행자들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말을 던지며 겁을 주었다. 심지어 야음을 틈타 사찰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기도 했다.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애매한 딱 그 선을 지키는 괴롭힘이었다. 황태식은 매일같이 산 중턱에 차를 세워두고 고성능 망원경으로 갑사를 엿보았다. 그의 표적은 오직 해명스님 하나였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녀의 평정심이 언제 깨지는지 집요하게 관찰했다. 하지만 해명스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묵묵히 조폭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웠고 겁에 질린 신도들을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켰다. 시비를 거는 조폭들 앞에서도 그저 합장을 하며 성불하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어떤 도발에도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모든 것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시발 독한 년. 황태식은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탐욕으로 더욱 번뜩였다.
저 철옹성 같은 여자를 무너뜨렸을 때의 쾌감은 상상 이상일 것이었다. 그는 더욱 강력한, 더욱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든 백호를 강제로 깨울 미끼를 던져야 했다. 두 번째 추적 책임과 연민 강태현. 경기도 이천 707 특임단 백호 부대의 비밀 벙커. 강태현 소령은 갑사 주변에 잠입시킨 팀원들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고성능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 속 잿빛 승복을 입은 채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채수아의 모습이 보였다. 한때 전장을 호령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여전사는 이제 속세의 번뇌를 쓸어 담는 이름 없는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채 상사 정말 당신이었군. 강태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영상 속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완벽했다. 주변 경계를 놓치지 않는 시선 처리,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발걸음, 힘의 낭비가 전혀 없는 간결한 동작. 그녀의 몸은 여전히 모든 전투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다. 팀원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팀장님, 안면 인식 및 행동 패턴 분석 결과 목표는 채수아 상사 본인이 확실합니다. 현재 대전 지역 폭력 조직 유성파가 지속적으로 사찰에 위해를 가하고 있으나 목표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강태현은 유성파의 저급한 도발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영웅이 이제는 동네 양아치들에게 희롱당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팀원들을 투입해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채수아의 현재 정신 상태를 알 수 없었고 군의 공식적인 개입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었다. 그의 뇌리에 마지막 작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를 향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 작전 성공 후 영웅으로 칭송받는 동료들 사이에서 홀로 영혼이 부서져 내리던 그녀의 뒷모습. 그는 팀장으로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 죄책감이 무거운 바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군으로 복귀시키거나 이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전우로서 그녀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팀원들은 계속 감시 태세를 유지한다. 조폭놈들이 선을 넘는 즉시 개입할 준비를 갖춰.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목표가 스스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림자다. 강태현은 채수아를 믿었다. 그녀는 결코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 안에 잠든 백호가 분노로 깨어나는 순간 그 파괴력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707 특임단의 추적은 그녀를 옥죄는 것이 아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었다. 하나의 표적 흔들리는 내면 해명 스님. 채수아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두 개의 시선을. 황태식과 조폭들의 시선은 마치 끈적하고 더러운 거미줄 같았다. 불쾌하고 성가셨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수행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선은 달랐다. 그것은 마치 등 뒤에 겨눠진 저격수의 조준경처럼 차갑고 집요했다. 그 시선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났다. 위장 크림과 화약 그리고 전우애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냄새였다. 강태현 소령님. 그녀는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감했다. 그 역시 그날의 지옥을 함께 겪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감시망을 피하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707 특임단의 추적을 개인의 힘으로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조폭들의 위협은 그녀의 전투 본능을 자극했지만 강태연의 등장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흔들었다. 애써 쌓아 올린 해명이라는 평화로운 세계에 채수아라는 과거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참선에 든 그녀의 눈앞에 다시 한번 그날의 환영이 나타났다. 총성과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던 강태연의 다급한 목소리. 그녀는 괴로움에 신음하며 참선에서 깨어났다. 밖에서는 황태식이 보낸 조폭들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안에서는 과거의 망령이, 밖에서는 현실의 위협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조폭들 너머 어둠이 내려앉은 계룡산의 깊은 숲속.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옛 전우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시나마 가라앉혀 주었다. 두 개의 추적이 마침내 하나의 표적을 향해 그 압박의 강도를 높여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표적의 내면에서 억눌려왔던 거대한 힘이 마침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어느 날 마침내 한쪽의 인내심이 먼저 바닥났다. 황태식이었다.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저 강철 같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그녀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이 아닌 더욱 교활한 거래를 제안할 생각이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 데리고 보란 듯이 갑사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공손하게 주지 스님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주지인 원묵 스님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자비를 베풀어 그를 객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해명 스님도 함께였다. 주지 스님 그리고 해명 스님. 지난번의 물에는 사과드립니다. 젊은 놈들이 혈기가 넘쳐서 그랬던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황태식은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 갑사를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켜주시겠다니요? 원묵 스님이 하게 물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갑사처럼 이름난 절은 시주 돈을 노리는 좀도둑이나 불순한 놈들의 표적이 되기 쉽상입니다. 저희 유성파가 매달 약간의 보시금만 받고 이 절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등에 업고 있으면 앞으로 그 어떤 잡놈들도 감히 이 절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이자 보호비 요구였다. 원묵 스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침묵하는 사이 해명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의 도량은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법입니다. 인간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황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해명 스님을 노려보며 본색을 드러냈다. 해명 스님, 아니 채수와 상사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원묵 스님의 눈이 커졌고 해명 스님의 몸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당신이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국가에서 키운 최고의 인간 병기가 어째서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중 노릇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한 실력 썩히기 아깝지 않아? 황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나와 손을 잡읍시다. 당신의 그 실력과 나의 사업 수완이 합쳐지면 대전은 물론이고 충청도 전체를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어. 돈, 명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갖게 해주지. 썩어 빠진 목탁 대신 금은 보화를 쥐게 해주겠단 말이야. 그것은 유혹이자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이었다. 해명 스님의 눈빛이 검은 심연처럼 깊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고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와 함께 객실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강태연 소령이었다.
그는 황태식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를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시오. 황태식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강태현은 그를 무시한 채 오직 채수아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전우로서의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채수아 상사. 군대식 경례와 함께 뱉어진 그 말에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물론 원묵 스님마저 놀라 굳어버렸다. 채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와의 완전한 대면이었다. 여긴 어떻게? 당신이 남긴 흔적이 너무 희미해서 찾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강태현은 그녀의 말에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는 황태식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쓰레기들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군. 이제 그만하고 복귀하시죠. 부대가 그리고 제가 채 상사를 필요로 합니다. 돌아가지 않아. 채수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채 상사는 그날 사막에서 죽었소. 나는 해명일 뿐이요. 아직도 그날의 일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임무? 아이의 시체를 밟고 얻은 성공이 임무 완수란 말이오? 동료의 죽음 앞에 흘릴 눈물조차 사치라고 말하는 게 국가의 명령이었소? 그녀의 절규에 강태현은 할 말을 잃었다. 황태식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국가 최고의 특수부대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판에 끼어들었음을 직감했다. 객실 안의 공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을 때 침묵을 지키던 원묵 스님이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두 분 다 잠시 앉으시지요. 멀리서 오신 손님께 차 한 잔 내어드리는 것이 예일 터. 그리고 황 거사님 일행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지요. 노스님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온한 힘이 있었다. 강태현과 채수아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고 황태식도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원묵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한 사람은 과거를 잊기 위해 이곳에 왔고 한 사람은 과거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왔구려. 또 한 사람은 남의 과거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결국 우리는 모두 과거라는 업에 얽매여 살아가는 중생일 뿐입니다. 그는 강태현과 채수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분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늙은 중이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무겁다고 해서 짐을 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때로는 그 짐을 짊어진 채로 짐의 무게를 견디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노스님의 법문 같은 말에 강태현과 채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황태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스님.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채수아 상사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제안하지. 일주일 주겠어. 그때까지 내 손을 잡을지 아니면 이 절과 함께 잿더미가 될지 결정해. 당신의 과거 내가 아주 재미있게 세상에 까발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황태식은 부하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객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현이 채수아에게 말했다. 저런 놈들 때문에 당신을 이곳에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복귀하십시오. 그게 당신과 이절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채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내가 속죄해야 할 장소니까요. 그리고 저자들은 내가 직접 막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는 자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쫓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황태식이 선포한 일주일의 시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흘러갔다. 갑사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개의 세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올 격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태식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채수화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한 궁극적인 트로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대전의 다른 조직들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유흥업소 지분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사람을 끌어모았다.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따위가 아니었다. 불법으로 밀수한 테이저건과 가스총, 심지어 사제 폭탄까지 준비하며 갑사를 침공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 잔인했다. 한밤중에 기습하여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제압하고 채수화를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녀를 완벽하게 굴복시켜 자신에게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의 탐욕은 그를 지옥에 굶주린 귀신, 아귀로 만들고 있었다. 강태현과 그의 팀 역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들은 황태식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갑사 주변의 숲속에 위장 캠프를 설치하고 최첨단 감시 장비로 사찰 전체를 24시간 감시했다. 저격수들은 사찰 내 주요 지점을 조준경 안에 넣었고 침투조는 언제든 5분 내로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기했다. 강태현의 목표는 분명했다. 민간인, 즉 사찰의 스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폭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채수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채수아가 다시 총을 잡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싸움은 군인인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채수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참선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짓눌려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과 경험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읽었고 흙의 마른 정도를 통해 적의 예상 침투로를 파악했다. 낮에는 마당을 쓰는 척하며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을 유사시 무기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옮겨두었고 밤에는 사찰의 모든 건물의 구조와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 넣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닌 지켜야 할 작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비군이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시 707 특임단의 전사, 에코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일주일의 마지막 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갑사의 담을 넘기 시작했다. 황태식과 그의 군단이었다. 그들은 사찰의 고요함이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사찰 입구에 매복해 있던 조폭 2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정확히 그들의 관자놀이를 가격한 것이다. 채수아의 공격이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당황한 황태식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사찰의 모든 풍경이 일제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채수아가 미리 묶어둔 낚싯줄을 당긴 것이다. 적의 위치를 교란하고 아군에게 신호를 보내는 고전적인 전술이었다. 그 소리를 신호로 숲속에 매복해 있던 강태현의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알파팀 진입. 목표는 적 제압 및 무력화. 베타팀은 외곽을 포위하고 도주로를 차단한다. 누구도 사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폭들은 어둠 속에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법당 지붕 위에서 나타난 채수아는 연기처럼 사라지며 그들의 관절을 부러뜨렸고 숲속에서 나타난 검은 전투복의 사내들 707 특임단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조폭들은 사냥꾼에서 순식간에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황태식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주변을 살피다 겁에 질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어린 행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행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움직이지 마. 다들 비켜. 안 그러면 이놈 목을 따버릴 거야. 그의 절규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채수아와 강태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황태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것은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었다. 아이를 인질로 잡은 적, 그리고 그를 향해 총을 겨눠야 하는 자신과 동료. 젠장. 강태연은 욕설을 내뱉으며 권총을 겨눴다. 하지만 황태식이 행자를 방패 삼아 교묘하게 몸을 가리고 있어 섣불리 쏠 수가 없었다. 채수아, 당신만 나랑 같이 가면 돼. 그럼 이 꼬마는 살려주지. 황태식이 채수아를 향해 소리쳤다. 강태연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외쳤다. 스나이퍼, 타겟 조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인질이 너무 가깝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채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귓가에 다시 한번 그날의 총성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독한 트라우마가 그녀의 온몸을 옭아매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고 고요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일체유의법 영몽한 포영. 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녀는 마음속의 폭풍을 잠재웠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뇌나 번뇌가 없었다. 오직 목표를 앞에 둔 최정의 요원의 극도의 고요함과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108염주를 풀었다. 놓아줘.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평탄했다. 싫다면 어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황태식이 조롱하듯 외쳤다. 그 순간 채수아의 손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을 떠난 염주 알 몇 개가 마치 총알처럼 어둠을 갈랐다. 퍽, 퍼벅. 2개의 염주알은 황태식이 칼을 쥔 손목과 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악 하는 비명과 함께 황태식이 칼을 놓치며 비틀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 채수아의 몸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번뇌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깨어난 전설의 백호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찰나와 같았던 그 순간 시간은 무한히 길게 늘어났다. 황태식이 염주알에 맞아 비틀거리는 순간 그를 향해 날아오른 채수아의 몸은 사륙을 위한 강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움직임이었고 중생을 구하려는 분노한 관음보살의 현신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황태식이 아니었다. 그의 소나귀에 잡혀 공포에 질려 있는 어린 행자였다. 그녀는 황태식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팔을 꺾는 대신 어린 행자의 옷깃을 낚아챘다. 한 손으로 행자를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빼내는 동시에 땅에 발이 닿기가 무섭게 몸을 회전시켰다. 그 회전력을 실은 발 뒤꿈치가 비어버린 황태식의 반대쪽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뚜둑하는 살과 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크악! 황태식은 무릎을 감싸 쥐며 무너졌다. 채수아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몸을 파고들었다. 주먹이나 발차기가 아니었다. 열린 손바닥, 손가락 끝, 팔꿈치.
그녀의 몸 전체가 무기였다. 그녀의 손바닥은 그의 명치를 쳐 호흡을 빼앗았고 팔꿈치는 그의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으며 손가락 끝은 그의 허벅지 신경총을 찔러 하반신을 마비시켰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고 계산된 완벽한 무력화 과정이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707 특임단의 대인 제압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벌레처럼 바닥을 기는 황태식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조폭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려 했던 존재가 인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공포는 이미 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사찰의 스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관세음보살을 되뇌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해명 스님은 파괴승이 아니었다.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분노존, 명왕의 모습이었다. 특히 그녀가 구해준 어린 행자는 공포도 잊은 채 자신을 등 뒤로 감싸주던 그 단단하고 따뜻했던 등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강태현과 그의 팀원들. 그들은 전설이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이 알던 에코는 전장의 귀신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극도의 살상 기술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더해져 있었다. 강태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데려와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드레날린이 잦아들자 채수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부쉈다. 자비와 경로. 그 경계선 위에서 그녀는 서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황태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곧바로 자신 때문에 공포에 떨었을 어린 행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으냐? 방금 전까지 지옥의 나찰과도 같았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따뜻하고 자애로운 스님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행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일으켜 세웠다. 이 극적인 변화에 강태현은 할 말을 잃었다. 상황 종료. 전원 살아있는 놈들 전부 결박해. 강태현의 명령에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남은 조폭들을 제압했다. 소란이 정리된 후 그는 채수아에게 다가갔다. 대적 광전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됐잖소. 다 끝났으니 갑시다. 집으로. 강태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채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내 집이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당신은 스님이 아니야. 당신은 군인이야. 오늘 밤 당신이 증명했잖소. 당신의 그 능력은 이런 데서 썩힐 게 아니란 말이오. 그래서 그 능력이 뭘 했소? 아이를 죽이고 내 영혼을 죽였지. 나는 그 능력을 저주하오. 당신들이 말하는 집이라는 곳은 나에겐 지옥일 뿐이었소. 그럼 이건 뭔데? 이건 살생이 아닙니까? 당신이 좇는 부처의 가르침에 맞는 행동이었냔 말이오. 강태현의 절규에 채수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그들 사이로 그림자처럼 다가온 원목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강태현을 향해 말했다. 장군. 피를 맛본 칼은 결코 대장간으로 돌아가 평범한 쇠붙이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원목 스님은 강태현의 어깨에 넘어 어둠 속에 쓰러져 신음하는 황태식을 바라보았다. 허나 그 칼이 반드시 살생의 도구로만 쓰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때로는 무지를 베고 불의를 끊어내며 신성한 것을 지키는 의식의 칼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해명 스님은 지금 자신의 칼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노 스님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채수아가 나아가야 할 길, 즉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과거로의 회귀도 현실로부터의 도피도 아닌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껴안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길이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태현의 팀이 위장용으로 부른 것이었다. 상황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다. 강태현은 원목 스님의 깊은 눈과 흔들림 없는 채수아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팀원들은 철수한다. 일부만 남아 지역 경찰에게 인계하고 이번 사건은 단순 폭력 조직의 사찰 침입 사건으로 종결시켜 우리의 흔적은 모두 지운다. 그는 채수아를 향해 돌아섰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지만 오늘 밤은 당신의 집에서 편히 쉬시오. 그 말을 남기고 강태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자의 그것 같기도 했다. 채수아는 홀로 남아 아수라장이 된 경내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켜낸 공간. 하지만 그 대가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서진 황태식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부러진 팔을 살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승복 소매를 찢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자비와 경로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갑사에서 벌어진 한밤의 소동은 강태현 소령의 치밀한 뒷수습 덕분에 조직 폭력배들의 단순 시주 돈 강탈 미수 사건으로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했다. 황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중상과 함께 체포되었고 언론에는 용감한 스님과 등산객들의 활약 정도로만 보도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는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국군 방첩사령 부방첩사. 과거 기무사 시절부터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 중 하나. 사령부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회의실에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방첩사 대공수사단의 윤석환 준장이었다. 그는 군복 입은 정치인이자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강태현 소령.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윤 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강태현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단독적인 부대 이탈, 민간인 지역에서의 비인가 작전 수행,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최중요 관리 자산인 에코의 신병 확보 실패. 자네의 행동은 단순한 군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나? 채수와 상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녀는 닥쳐. 윤 준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녀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키워낸 최고의 인간 병기다. 그런 전략 자산을 일개 개인의 감정 때문에 놓쳐. 자네의 그 쓸데없는 온정주의가 모든 것을 망쳤어. 윤 준장은 상황판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노려보았다. 며칠 전 우리 측 정보망에 새로운 첩보가 입수됐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최정예 암살조 북두성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난파됐다는 정보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북두성은 정찰총국 내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성공률이 높기로 악명 높은 직파 공작조였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다. 최근 극비리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의 핵물리학자 박명진 박사. 그는 현재 우리 군의 보호 아래 안전가옥에 격리되어 있다. 그가 가진 정보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수십 년은 후퇴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 무기급 정보다. 윤 준장은 강태현에게 다가왔다. 문제는 이 북두성 녀석들의 실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거다. 국정원도 우리 방첩사도 그들의 꼬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박명진 박사를 언제 어디서 노릴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야, 아주 흥미로운 우연이 있더군. 그는 지도 위 한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명진 박사가 격리된 안전가옥의 위치였다.
그곳은 계룡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군 비밀 휴양시설로 갑사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강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윤준장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설마. 그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더 강한 호랑이를 미끼로 쓰는 법이지. 윤준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는 실수를 가장해서 갑사에 전설적인 인간 병기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흘릴 거다. 북두성 놈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갑사를 먼저 공격하게 될 거야. 미쳤습니까? 그건 민간인들을 스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짓입니다. 제 상사를 미끼로 쓰겠다는 겁니까? 그게 뭐 어떤가? 어차피 그녀는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이야. 그 폭탄을 이용해 적들을 제거하고 운이 좋으면 둘 다 공멸시킬 수도 있겠지. 일석이조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국가를 위한 길이다, 강소령. 대의를 위해선 사소한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야. 강태현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안보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공을 위해 부하와 민간인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권력자의 잔인한 장기말 노름일 뿐이었다. 그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윤준장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이 작전에서 즉시 배제되었고 근신 처분을 받았다. 강소령,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이번 일이 끝난 뒤 자네의 저녁을 조용히 처리해주겠다. 하지만 만약 쓸데없는 짓을 벌인다면 자네는 군복을 벗는 게 아니라 수의를 입게 될 거야. 명심해. 윤준장의 협박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온 강태현은 절망에 휩싸였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서 한 개인의 정의감은 얼마나 무력한가. 그는 채수아를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셔터맨이 되었다. 그는 번뇌했다. 이대로 복종하고 그녀와 스님들의 죽음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날 밤 근신 중이어야 할 강태현 소령은 자신의 모든 군 장비를 챙겨들고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군인이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전우로서 옛 동료에게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경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계룡산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의 차가 향하는 길은 반역의 길이자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밤 갑사의 풍경 소리가 유난히 처연하게 울렸다. 강태현은 군의 모든 추적을 피해 짐승처럼 산길을 달려 간신히 갑사 뒷문에 도착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채수아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고요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질문에 강태현은 숨을 고르며 방첩사의 잔인한 계획과 북두성의 존재를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들은 채수아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다. 국가는 필요할 땐 그녀를 영웅이라 칭송했고 쓸모 없어지자 버렸으며 이제는 미끼로 쓰려 하고 있었다. 여길 떠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피할 길을. 아니. 채수아는 강태현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대적광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스님들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내 집입니다. 내가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곳입니다. 그 누구도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번뇌하는 수행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들을 향해 포효하는 백호의 경로가 담겨 있었다. 그들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냥에 나서는 겁니다. 그 순간 강태현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잠들어 있던 전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깨우러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갈등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최고의 전술가와 최강의 전투 요원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윤준장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북두성 암살조를 제거하고 사찰과 망명학자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하는 것. 그들은 갑사를 거대한 요새이자 함정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우선 원묵 스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노 스님은 모든 것을 듣고도 조금의 동요 없이 그저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입니다. 스님들과 절의 모든 것은 두 분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묵 스님은 특별 철야 정진을 핑계로 모든 스님들을 가장 안전한 지하 선방으로 대피시켰다. 최수아와 강태현은 밤새도록 움직였다. 그들은 707 특임단 시절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강태현은 사찰 주변의 지형을 분석해 북두성의 예상 침투로를 차단하고 교란용 함정을 설치했다. 최수아는 사찰 내부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장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법당의 기둥과 불상들의 위치를 이용해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낡은 마룻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역이용해 침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귀를 만들었다. 풍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줄을 연결해 침입자가 건드리는 순간 소리 없이 위치를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갑사는 더 이상 평화로운 사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기다리는 거대한 맹수의 아가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들이 갑사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북두성이었다. 그들은 총 4명.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독침 그리고 날카로운 군용 단검으로 무장한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할 대상이 고작 비구니 1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찰 경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한 명의 암살자가 대웅전 처마 밑을 지나는 순간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최수아가 미리 매달아둔 묵직한 목어였다. 암살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머리가 깨져 쓰러졌다. 매복이다. 흩어져. 리더의 다급한 외침에 그들이 흩어지는 순간 강태현이 설치해둔 섬광탄이 터졌다. 일순간 시야와 청력을 빼앗긴 그들에게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강태현은 군용 대검으로 최수아는 손에 단단히 쥔 금강저로 적들을 상대했다. 강태현의 움직임이 정교하고 파괴적인 군용 무술이었다면 최수아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야생의 춤과도 같았다. 그녀는 법당의 기둥을 박차고 날아올라 적의 등을 가격했고 불상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 관절을 부러뜨렸다. 순식간에 2명의 암살자가 더 제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리더 1명. 그는 동료들의 비참한 모습에 이성을 잃고 최수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대적광전 거대한 비로자나 불상 앞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북한 최정의 암살자와 남한 최강의 여전사. 두 사람의 격투는 인간의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파괴의 향연이었다. 서로의 급소를 노리는 주먹과 발길질이 허공을 갈랐고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싸움의 끝에 최수아가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의 목에 금강절을 겨누었다. 그녀가 힘을 주기만 하면 그의 숨통은 그대로 끊어질 터였다. 죽여라 남조선 괴뢰년. 암살자가 피를 토하며 말했다. 그 눈에서 최수아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영혼 없이 명령에 따라 살육을 저지르던 모습.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금강절을 거두는 대신 그것으로 그의 어깨와 다리 관절을 강하게 내리쳐 완벽하게 파괴했다. 죽이지 않고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과거의 자신과 싸워 이긴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대적 광전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이 법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윤준장이 이끄는 방첩사 요원들이었다. 그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나타나 모든 공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강태현 소령, 군사 반란 혐의로 체포한다. 최수아 상사는 윤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수아는 피 묻은 금강절을 든 채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인간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신성하고도 무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 집에 발을 들인 불청객들은 모두 처리했다. 그녀는 윤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다. 그것은 한때 국가에 버려진 칼이었던 그녀가 부패한 국가 권력을 향해 날리는 백호의 포효였다. 대적 광전 안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수십 개의 총구가 한 사람, 피 묻은 금강절을 든 비구니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총을 든 방첩사 요원들은 오히려 사냥꾼 앞에 선 사슴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여승이나 탈영병이 아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혹은 신성한 분노 그 자체였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최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당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그 말을 들은 윤석환 준장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일개 탈영병에게, 그것도 여승에게 감히 위협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년이 미쳤구나. 감히 국가의 반기를 들어. 전현을 당장 사살. 국가라 하셨소? 최수아는 그의 말을 자르며 한 걸음 다가섰다. 요원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의 더러운 야망과 공명심이 언제부터 국가가 된 것이오? 이 신성한 사찰을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을 미끼로 쓴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었나? 당신의 성공을 위해 충직한 군인인 강태현 소령을 희생시키려 한 것이 국가의 명령이었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윤준장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노출되었음에 경악했다. 내년이 그걸 어떻게 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들 뒤편에서 강태현이 쓰러진 북한 공작원의 몸에서 빼낸 소형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윤준장, 당신이 이 작전을 위반하고 나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최 상사와 갑사를 미끼로 쓰겠다고 말한 모든 순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소. 이 파일은 지금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팀,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전송될 준비가 되어 있소. 여기서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사라진다면 당신의 군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감옥에서 썩게 될 거요. 완벽한 체크메이트. 완벽한 역공이었다. 강태현은 무력으로 맞서는 대신 지성과 정보,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싸운 것이었다. 윤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설령 이들을 모두 죽여 없앤다 해도 이미 전송 준비가 끝난 파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었다. 철수한다. 그는 치욕에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명령을 내렸다. 방첩사 요원들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허둥지둥 쓰러진 북한 공작원들을 챙겨 퇴각하기 시작했다. 윤준장은 마지막으로 최수아를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쏘아붙이고는 패배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대적 광전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동쪽 창으로 새벽의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고 먼지 사이로 떠오른 빗줄기가 금빛 불상의 얼굴을 자애롭게 비추고 있었다. 소란이 끝난 후 강태현은 엉망이 된 경내를 바라보며 최수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내 임무도 끝났군. 그는 자신의 군번줄을 목에서 빼내어 채수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자수할 거요. 부대 이탈 명령 불복종 하극상 군법회의에 회부되겠지. 아마 불명예 전역으로 끝나면 다행일 거요. 나 때문이요. 채수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니. 강태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선택이었어. 군인으로서 나는 그날 사막에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 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어. 하지만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명예를 지켰소. 그걸로 됐소. 그러니 더는 죄책감 갖지 마시오. 그는 채수아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알던 후배 에코도 고뇌하던 채 상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해명이라는 이름에 누구보다 강하고 고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그녀를 향해 군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작전이 영광이었소. 채수아 상사.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새벽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념을 지켜낸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채수아는 그의 군번줄을 가만히 손에 쥔 채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날이 밝자 지하 선방에 대피해 있던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아수라장이 된 경례의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원목 스님은 그저 묵묵히 빗자루와 걸레를 가져와 나누어 줄 뿐이었다. 채수아는 대적광전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아 전투 중에 튀었던 핏자국을 정성껏 닦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밤에 격렬했던 싸움보다 더 힘겹고 더 고요한 그녀만의 전투였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폭력의 흔적을 닦아내는 속죄의 의식이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원목 스님이 조용히 함께 걸레질을 시작했다. 마룻바닥의 피는 능히 닦아낼 수 있으나 마음의 튄 피는 어찌 닦아내려 하느냐. 노스님의 물음에 채수아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맑게 깨어 있었다. 스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주먹은 살생을 위한 총검보다 무겁고 또한 성스럽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그 손으로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집과 사람들을 지켜냈다. 전사의 길과 부처의 길 어쩌면 그 끝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원목 스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스스로의 화두를 깨쳤구나. 무릇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으되 또한 가장 투명하여 모든 것을 자비롭게 비추는 법. 너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금강의 마음을 얻었구나. 노스님의 말에 채수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발견한 자의 환희와 구원의 눈물이었다. 1년 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는 강태현이 남긴 녹취 파일 하나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윤석환 준장은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고 불명예 전역했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강태현은 많은 이들의 탄원과 정상 참작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조용히 군복을 벗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옛 팀원 몇몇과 함께 분쟁 지역의 민간 구호단체를 돕는 작은 보안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여전히 총을 잡았지만 이제 그의 총구는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서만 불을 뿜었다.
감옥에 수감된 황태식에게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다. 원묵 스님이 보내는 사찰의 소식지와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불경 구절들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것들을 읽지 않고 구석에 던져두었지만 아주 가끔 잠 못 드는 밤이면 그 글자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계룡산 갑사. 산사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그 평화의 중심에는 해명 스님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마당만 쓰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사찰을 찾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수행을 가르쳤다. 그것은 그녀가 707특임단의 특전무술을 불교의 명상과 결합하여 새롭게 창조한 금강권이라는 이름의 무술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람을 때리는 법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다. 스님, 힘이 세지면 나쁜 사람들을 다 혼내줘도 되나요? 한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힘은 강물과 같단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 그 강물이 둑을 무너뜨리는 홍수가 될지, 메마른 논밭을 적시는 생명수가 될지는 오직 그 물기를 내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단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펼쳐 보였다. 한때 사람을 죽이던 그 손은 이제 아이들의 헝클어진 옷깃을 여며주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홀로 대적광전 앞 계단에 앉아 노을 지는 계룡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 그녀가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이정표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과거를 지우거나 과거로부터 도망쳐서 얻은 가짜 평화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과거와 업보를 온전히 껴안고 그것을 지키는 힘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시켜 얻어낸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 평화였다. 잿빛 승복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노을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의 장엄한 연꽃과도 같았다.